오늘의 중동 문제를 만들어낸 오스만 제국의 해체 과정은요, 바로 그 오스만 제국을 서구 열강들이 해체하면서 오늘의 중동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 끝나면서 이제 오스만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때 이제 이긴 나라들의 욕심, 또 영국이 특히 많이 욕심을 부렸고요. 거기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린 게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권이, 전 중국들이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또 무슬림 문화권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또 승리에 대한 도취,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아랍 영토를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동안 오스만이 가지고 있던 아랍 영토를 어떻게 나눠 가질까를 가지고 이제 영국, 프랑스, 거기다가 뭐 이태리까지 잠시 개입을 했고,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 전의 러시아죠. 러시아까지 초기에 막 개입을 했고. 근데 1차 대전 중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또 볼셰비키 혁명 초기에는 항상 이들은 뭐 프롤레타리에게는 국경이 없다. 항상 한 특정 민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시에 터키 오스만 제국을 분할해서 어떻게 나눠 가질까 하는 그런 열강들의 회담, 비밀 회담, 당사자들은 제쳐놓고 아랍 주민들은 제쳐놓고 영국과 프랑스, 뭐 러시아, 뭐 이탈리아가 개입된 그런 비밀 협상을 볼셰비키 쪽에서 다 까버린 거예요. 폭로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하고 있었다, 쟤들끼리. 거긴 러시아가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대죠. 러시아가 소외되지 않고 볼셰비키 소련이 등장하면서도 뭐 자기들이 챙길 게 있었으면 또 챙겼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얘들이 이런 걸로 니들을 이제 먹으려고 했다라고 해갖고 더 이제 일이 커지게 된 것이죠. 아랍 쪽에 반발이나 이런 게 더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나눠 가지면서 각 영토 뭐 이제 나라 이름도 분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세인이 왜 1차 이라크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유가 뭐냐면 아랍 제국의 복원이었고, 쿠웨이트는 본래 크게 보면 바빌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바빌론의 일부였고, 이라크랑 뭐 쿠웨이트 이렇게 나눈 거는 서구 열강들이 나눈 거니까 자기는 우리나라 되찾겠다, 우리의 조상들의 땅을 되찾겠다라는 생각에서 쿠웨이트를 침공에 들어갔던 것이죠. 거기다가 또 미국은 후세인 정부를 이란을 막아내는 데 도구로 해서 후세인 정부를 밀어줬기 때문에 후세인이 착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미국도 마지못해 우리가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지, 후세인이. 그게 어떻게 순진했던 거예요. 그렇게 당한 거야. 그러니까 뭐 후세인이 독재하면서 많은 사람들 학살도 하고, 거의 쿠르드족입니까? 쿠르드족들 학살도 하고, 뭐 많이 죄도 많이 졌지만 실제로는 중동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 그 중동 땅이 그렇게 무법 청지가 되고 무주공산이 되면서 희생당한 사람이 후세인 시절에 희생당한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희생당할 때는 또 미국 측에서도 이란을 방어하는데 이라크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뭐 인권이나 뭐 정의 이런 거를 거론하면서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또 IS라고 하는 괴물도 탄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오스만 투르크의 해체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시작된 1차 대전 그 전후에서 시작된 그런 모순이 축적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중동 땅을 나누면서 유럽식 제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행정 단위가 빌라예트라고 하는 행정 단위가 있었는데, 우리 뭐 미국으로 하면 스테이트가 될 것이고, 뭐 프로빈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하면 뭐 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빌라예트라고 하는 그런 행정 조직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편에 따라서 국경을 만들고 쿠웨이트, 이라크 이름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것들을 또 중동 주민들, 중동 민족들의 그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많은 땅을 분할 통치하게 되고요. 팔레스타인이 점유했던 그 가나안 지역의 그 땅에는 영국이 또 약속을 하죠. 유대인들이 돌아와도 된다. 물론 1차 대전 때는 결국 못 돌아왔지만요. 중동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결국 그것은 또 2차 대전 직후에 또 완성이 됐고 돌아왔고, 그것이 오늘날 또 중동 문제에 또 화약고처럼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1차 대전 전후에서 오스만 제국의 멸망 해체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던 겁니다. 결국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르툼의 키치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원의 제목이에요. 하르툼의 키치너.
하르툼이 KH 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르는 말이 K로 시작하니까 카르툼이라고 부르는 글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CHUA가 끝나니까 카슘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하르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르툼이라고 하기로 했죠. 하르툼 공방전이라고 영화가 있더라고요. 예습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또 불법이 아니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딱 받아봐도 재미 되게 없더라고. 66년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이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키치너라고 하는 나중에 영국의 육군 장관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리더십 뭐 자기계발서들 거기에 키치너가 그 중동 그 수단을 물리친 그 전략 같은 것들이 완전히 그 자기계발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사, 중동의 입장에서 보고 영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작전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한없이 교만해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런 오늘날의 중동 문제를 그 키치너부터 중동 문제가 키치너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럼 뭐냐? 당시에 이집트가 있으면 그 밑에 지난번 우리 첫 시간에 왜 그 지도 봤을 때 수단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단의 이름이 본래 수단이라고 하는 지역명은 있었겠지만 사던 이집트였어요. 사던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의 식민지였어요. 수단이. 바로 밑에 땅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가 그 수단을 이제 노예무역으로, 흑인들도 노예무역에 자기 군주들을 다 팔았나 보지. 그리고 오늘날 가난하게 사냐? 죄를 많이 지었죠. 아니 이제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면은 노예가 생기니까 맞아. 아니 노예를 저기했는데 그 노예 제도 개념이 상당히 틀렸어요. 왜냐면 그냥 포로 같은 식으로 하면서 자기 키우면서 자기 집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손 가치를 내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전쟁 부족 전쟁하면서 무기 사고 팔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외지인들한테 파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수단은 엄청난 그 수입원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런데 이제 영국의 식민지니까 당연히 이집트도 이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수단은 당연히 따라서 지배하에 있었지만 자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이제 그 수단에 이제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니까 이 배후에 이제 영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단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하르툼이라고 하는 수단의, 이 하르툼은 수단의 당시 수도였답니다. 수단의 수도를 이제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장군 이름이 뭐냐면은 골든이라고 하는 조지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또 특이한 게 왜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있었어요. 기독교 계통에, 그러니까 청나라는 딱 그러니까 중국은 옛날부터 뭐 그 삼국지가 황건적의 난이죠. 걔들 다 도교 믿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배경으로 많은 반란이 일어난 나라인데, 뭐 황건적의 난 때 막 나라가 피폐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세 명이 도원결을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황건적 일부 세력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제 공을 쌓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되는 건데, 그 19세기 말에 청나라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개입해서 그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시키는데 고든 장군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했던 거지. 뭐 아시아 그들이 보기에는 비유럽을 다 같게 보였을 거야. 피부가 노랗든지 뭐 검었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지하고 미개하고 그냥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제 수단도 이제 그 반란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든 장군이 투입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일단 그때만 해도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수물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군인 수도 아주 적고, 그리고 지금처럼 첨단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서 총인데 총 뭐 연발총도 아닐 거고, 뭐 그 영화를 잠깐 보니까 뭐 한 연발이 한 대여섯 발 연발이더라고. 더 이상 막 나가는 자동소총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인구 그야말로 인해 전술에 당하는 거지, 뭐 수단 사람들의 인해 전술에. 그래갖고 고든하고 영국인 한 5천 명이 몰살을 당해요. 거기 수단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의기양양했지, 수단의 반란군들은, 뭐 독립군들은.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그때 이제 투입한 장군이 이제 그 키치너예요. 근데 키치너라는 사람은 그게 왜 발상의 전환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자기계발서에 발상의 전환으로 수단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뭐 자기계발서도 또 문제가 있어. 남의 나라 독립전쟁을 그렇게 근데 키치너가 한 거는 그 고든 장군이 할 때는 배로 이동을 했대요. 나일강에 따라서. 근데 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일부는 사막을 그 영화 보니까 잠깐 때 막 건너뛰면서 봤는데 지루해가지고 영화 보니까 말 타고 가다가 막 말이 목말라 쓰러지는 거 처음 봤어. 말이 막 쓰러지고 뭐 사람들도 같이 쓰러지고 막 픽픽 쓰러지고 그러더라고. 그 더운데 막 며칠씩 사막 거기가 사라 사막인가요? 거기가 그렇게 그 얼마나 넓어 그러니까 거길 진군하다가 막 죽고 그러면서 이제 배로 수송을 했는데 키치너는 그래서 그것이 패전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철도를 놓기로 했다는 거죠. 그 철도를 조금씩 나가면서 결국은 그 공급 물품이 도착하는데 넉 달이 걸리던 것을 11일 만에 도착했고 철도를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단을 다 완전히 괴멸을 시킵니다. 키치너 장군이. 그러니까 고든은 배로 이동했고 키치너는 이제 기차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훗날 키치너의 그 발상의 전환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키치너는 더 이제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 더 웃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한 공포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이제 심어놓은 그 정보원들이 주는 정보들이 전부 다 쟤들 별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정보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독단으로 일을 치르면서 중동 문제를 완전히 진창에 빠뜨리는데 아주 큰 공이라고 그래야 되나? 큰 잘못을 하고 자신도 또 군함이 폭격 맞으면서 또 사망을 해요. 40대 후반에. 그래갖고, 응? 뭐 말을, 응. 그렇게 해서 이제 키치너 시대가 끝났는데, 아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키치너는 무려 10,000명 이상을 이제 그들은 뭐 처음에는 그 5,000명씩 죽고 그랬는데 이제 뭐 수단을 뭐 10,000명 이상 20,000명씩 죽이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치너 또 뭐가 유명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미국에 한창 2차 대전 때 모병 방법에 손가락 하면서 당신을 원한다. 국가는 당신 국가의 그 첫 번째 모델이더라고요. 그 키치너의 그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키치너의 모병 방법 이미지가 뜨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영국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키치너는 말했듯이 어떤 전승 고든 장군이 패한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꾼 완전히 영국의 영웅이고 그 사람이 모델이 된 그 모병 그 포스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끄니까 당시에 그래서 키치너는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많은 병들이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참 쓸데없는 얘기죠. 네. 쓸데없는 일이지. 국가가 뭔지 민족이 뭔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파쇼다라고 하는 파쇼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두환 파쇼다 이 파쇼다가 아니고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계속 어쨌든 이 키치너 때문에 이 오스만 제국의 그 지역에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던 뭐 터키 그다음에 그 이집트 이런 그 아랍 이집트를 제외하고 아랍 모든 땅들 거기에 이제 영국이 일단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겪었잖아요. 그 영국이 이제 이걸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프랑스는 또 식민지는 프랑스도 많았잖아. 그 이 지역에 일부 자기들 배분도 있었고 하니까 프랑스가 이제 영국은 이 파쇼다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프랑스군은 몇 천 마일을 걸어서 이 파쇼다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프랑스가 딱 꽂아버린 거야. 사람이 죽고 죽은 거는 그냥 그 영국이 희생해갖고 뭐 희생이란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개죽음 다녀갖고 이렇게 뭐 파쇼다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아랍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놨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 프랑스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사병수도 훨씬 적지 걸어오다 보니까 영국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그래갖고 이제 파쇼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프랑스 국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영국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하고 이제 이게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둘이 팽팽하잖아. 어쨌든 이 땅에서만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영국이 더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 전통적인 기독교 서구권인데 그 옛날 그게 있는데 그리고 나폴레옹 시절에 또 영국을 무찌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도 나폴레옹 시절랑 멀리 떨어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억이 아주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우습게 막 그런 것이 막 대립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파쇼다에서 프랑스가 내려지고 프랑스가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뭐 독일 프랑스가 아니라 그 프러시아니까 보불 전쟁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보불 전쟁. 그러니까 그 뭐죠? 알작스 로렌 지방의 그 마지막 수업 같은 게 보불 전쟁 때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땅 뺏기고 막 그런 거 있죠? 알지? 미국 서자로 몰라? 그게 몰라? 뭐 수업 마지막 수업인가? 그 뭐죠? 단편 소설 제목이 마지막 수업 뭐 불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을 하고 뭐 그 독일어로 넘어가고 그런 거 있어. 그 보불 전쟁에서 또 프랑스가 패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프러시아를 이제 한자식으로 해서 보불 전쟁이라고 그럴 거예요, 프러시아를. 그런데 영국이 독일이 오스만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은 독일, 오스만 이런 나라들이 일으키게 된 거죠.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이 하스부르크 왕가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는 하스부르크 왕가가 와 독일, 그다음 오스만 이렇게가 이제 한 팀이 됐고 이것이 동맹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미국은 이제 아직까지 참전해요. 영국은 미국 1차 대전 참전하는 건 알죠. 그게 가을의 전설 영화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영국, 프랑스, 나중에 뭐 미국, 러시아까지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이제 볼셰비키가 나서 한 발 빼긴 빼지만 이게 이제 연합국이죠. 연합국과 동맹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독일이 오스만 쪽에 붙다 보니까 프랑스는 오스만을 하고 독일하고 이제 힘을 합치면 너무너무 큰 게 되는 거죠.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이 파쇼다 지역을 신경을 쓸 만한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영국이 더 기가 사는 거지. 프랑스는 내국 사정 때문에 철수를 한 건데 이렇게 이제 독일을 무서워한 프랑스가 철수를 하니까 영국은 자기들 때문에 이제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세계사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때 또 프랑스는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이 엿배더라고요. 드레피스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데 얘를 독일 간첩으로 모르는 거 아니야? 유대인 드레피스를 하나 그냥 희생양으로 삼은 거지. 그때 또 나온 게 그 유명한 에미졸라잖아, 에미졸라. 그 유명한 걸 나는 고발한다 그래갖고. 근데 나는 이 에미졸라가 의문사장했더군요. 해외 망명에 있다가 나는 고발한다를 쓰면서 완전히 프랑스에서 그 옛날 우리 황우석 때 왜 황우석 욕하면 공공의 적이 되듯이 프랑스에서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외국 갔다 다시 프랑스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의문사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 암살을 했는지 뭐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사에 확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 볼셰비키하고 연결돼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스만 제국은 이제 서서히 1922년쯤에 해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수단은 뭐 이제 세계 최빈국이 돼버리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세세하게 하니까 조금 지루하긴 지루하더라고요. 예술을 하면서. 우리가 몰라도 될 거냐. 전체 개요만 알면 되는데 몰라도 될 거를 그냥 너무 자세히 되니까. 결국 3장, 지금까지 이제 2장, 키치너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살펴봤고요. 3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 책의 3장 단원 제목이 중동의 진창에 빠진, 그러니까 진흙밭에 빠진 영국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과 이제 전쟁이 터지고 오스만과의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독일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오스만 제국이 있어야 좋다기보다는 이들을 이제 자기들의 세력권 안에 둠으로써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데 대리 첨정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대리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오스만이 그 동맹국 쪽에 붙어버렸고, 그러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싸움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오스만이 이제 해체됐어요. 중동 땅을 누가 찾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중동 땅을 이제 오스만은 이제 터키로, 오늘날의 터키로, 여기서 이제 그 오스만 제국에서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터키의 국부, 많이 들어보셨죠? 케말 파샤라고. 터키의 국부인 케말 파샤가 여기서 오스만 제국 당시에 큰 공을 세우다 결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터키만이라도 지키자는 쪽으로 가서 터키가 됐고, 그러니까 이쪽이 그때도 우리의 뭐 수학,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잠깐 지난주에 나왔지만 여기 이제 순위가 기준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민족주의하고 또 결합이 되면서, 민족주의라는 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민족 개념, 국가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서구적 개념이거든요. 오스만 제국에서는 민족주의 같은 게 없었어요. 종교 다 관용을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슬람, 무슬림 지역에 안에 있으면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좀 우대를 받고, 그렇지만 타종민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사는 거야. 거기 무슨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발전된 사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편의상 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전쟁을 막으려는 신교와 구교의 갈등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으려는 쪽에서 이제 국가 개념, 민족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것이 종교 이상의 개념을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종교 덩습자의 민족 개념이죠. 지금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민족 개념이 생기는데,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오스만 제국 같은 데는 민족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국가주의 사람이 불어오니까 그들도 막 국가주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텔리 사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적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오스만 제국의 고위 관료들, 엘리트들이 국가주의에 경도되게 되고, 그러면서 해체를 오히려 부채질하는 거죠. 그래, 더 이상 제국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국가끼리 뭉치자 라고 하면서 오스만 제국 해체되고, 그 과정에서 케말 파샤는 그런 국가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터키라고 하는 그것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시작한 그 지점이잖아요. 터키가.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터키 같은 말이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케말 파샤가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나온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사이크스하고 피코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 책에 나오는데, 이름이,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 같구나. 이 사람이 영국이고, 피코는 내가 하는 거보다 피코 리베라인데, 피코,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불러가, 그리고 이태리도 조금 개입을 하고, 영불러가 이제 그 중동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거기 어느 땅은 누가 가지고 어느 땅은 누가 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러시아는 강하게 도와줬는데 떡고물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어요, 러시아한테는. 그리고 러시아 또 독일을 늘 경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또 1차 대전 때도 한번 붙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볼셰비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뭐 당장 내분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불이 어디 다 나눠가지고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볼셰비키 이후에 이제 러시아 제국의 그런 비밀 문서 같은 게 이제 봉인이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볼셰비키 쪽이 발견을 하고 이제 아랍 애들한테 알린 거지. 야, 얘들이 니들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 같아. 니들의 독립을 보장해줄 것 같아. 니들 땅을 지들끼리 마음대로 나눠 가지려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요. 그 유명한 거,
이라크 후세인, 그 후세인은 아니지만 후세인이 나옵니다. 여기 후세인이 누구냐면요, 그 마호메드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아랍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손자인데 왜냐면 이게 수니파의 3대 이맘이었어요. 3대 이맘. 수니파 시아파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시죠? 그 마호메트 사후에 그 이제 그 칼리프 또 이맘 그 최고 수장을 뽑는 자리에서 누가 될 것인가를 했는데 그쪽 한쪽에서는 그 시아파죠. 수니파 말이 안 좋지. 시아파는 직계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최고 지도자가, 수니파는 그 이맘들 뭐 칼리프 각 지역의 그 수장들 회의에서 선출해야 된다고 봤던 것이고.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왼수가 되는 거 아니야? 수니파하고 시아파. 원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그 차별은 있었지만 구별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 뭐라고 할까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초기에 뭐 논쟁이 있고 심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그냥 인정하는 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나 뭐 그런 그렇지. 것들이 있으면서 또 가미가 되면서 더 커져요. 그렇죠. 그것도 서구의 또 개인, 서구의 어떤 이간질인 거지. 자기들 편에 따라서. 그래서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 또 후세인이라는 인물이 그 20세기 초반에 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맥마흔이라고 하는 또 영국의 어떤 외교 관리하고 이제 계속 이제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맥마흔. 그러니까 후세인은 이제 칼리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뭐 중동 전체 이슬람 국가의 수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어차피 오스만도 이제 해체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맥마흔하고 계속 얘기가 돼서 어느 땅은 우리가 가지고 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뭡니까 사이크스 피코 이게 또 유명한 회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회담에서 전혀 딴 얘기가 된 거야. 후세인의 이 계속 맥마흔하고 후세인하고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맥마흔이 후세인을 속이고 있었던 거야. 뒤로는 오히려 사이크스하고 피크가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분할하고를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맥마흔과 후세인은 이제 후세인을 달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후세인이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회담을 깨고 그리고 막 달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후세인도 이 회담 사이크스 피코의 그 회담의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리고 영국은 이제 계속 진창에 빠지네. 그 과정에서 또 약속했던 그 팔레스타인 쪽에 유대인을 이주시키는 것 그것까지도 이제 결정을 하면서 아랍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후세인은 그 너무나 욕심을 부리면서 칼리프가 되고 싶은 욕심에 계속해서 그 전체 땅을 달라고 하니까 중동 이집트를 제외한 전체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 서구 열강은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들이 고생해서 지켜낸 건데 지켜냈다는 말도 사실 모순이 있지만 남의 땅 말을 지켜낸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달라고 하니까 결국 그 욕심을 부리면서 그 회담이 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그 슐레이만 왜 미국의 그 터키에서 죽은 사람 슐레이만이 죽었을 때 어디에 무슨 깃발이 하나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몇백 년 만에 오른 거야. 저항하는 깃발이 슐레이만이 죽었을 때 그게 뭐냐면 그 깃발이 처음 몇백 년에 올랐을 때가 바로 수니파 시아파 싸움에서 그 시아파 사람이 그 죽었던 그날 이제 올렸던 거예요. 시아파가. 그러니까 이란은 시아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슐레이만이 죽은 게 거의 그 시아파 수니파의 그 시아파 지도자의 죽음과 일치하는 거지. 몇백 년의 사건. 그래갖고 뭐 역사상 몇백 년 만에 두 번째로 그 깃발이 올랐다는 거. 그 정도 됐지 뭐. 슐레이만의 이름이 어원이 어딘지는 알죠? 그거 뭐 상식인가요? 모르죠. 아 몰라. 그건 몰랐어요? 이럴 때 좀 아는 척 해야지. 오늘 잡아야겠어. 솔로몬이야 솔로몬. 솔로몬의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공유로 하니까 물론 해석은 좀 다르지만 구약의 솔로몬 같은 사람이 시아파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지혜로운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페르시아식 발음이 슐레이만이에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그 시아파는 또 뭐하고 합치냐면요. 그 조로아스터교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 조로아스터교와의 그 토속적인 신앙이 시아파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뭐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갈등의 요인인 거죠. 왜냐하면 순위파는 완전히 IS 만들 때도 뭐였어요? 완전히 그냥 순수, 뭐 조금만 해도 뭐 여자들 다 그 가장 큰 가리는 게 뭡니까? 히잡 중에 가장 많이 가리는 거. 부라카는 뭐지? 내종류가 되니까 자꾸 헷갈려. 부르카를 다 뒤집어 씌우게 하고 그러잖아요. 히잡의 종류가 4가지입니다. 완전 다 씌우고 눈 있는 부분만 망사로 이렇게 검은 망사로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심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하게 히잡 머리에만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다 뒤집어 쓰고 얼굴은 드러내도 되는 것도 이게 뭐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 4종류예요, 히잡의 종류가. 근데 좀 딴 말이지만 그 중동 여성들이요, 그걸 쓰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 사람 차가 개인 차가 있겠지만 싫어하는 여성들,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는 여성들, 그 터키나 뭐 또 좀 개방적인 무슬림 국가에서 안 쓰기도 하지만 또 그걸 씀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보호받는 그런 기능도. 실제로 미국에 와서는 뭐 미국에서 무슬림 공동체가 너 그거 왜 안 썼어라고 뭐 테러를 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도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자발적으로. 근데 그 프랑스가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영국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가 오히려 진창에 빠진 것 같아요, 중동 문제로. 워낙 그쪽 지역의 시민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프랑스가 근대에 와서 제일 그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제일 똑똑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8혁명.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금지란 말은 없다 이제. 그런 68혁명 이러면서 막 자유가 되니까 이 유럽 중동계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보면요, 터키 조금씩 넘어오잖아. 지나가는 차를 세워놓고 터키 신문을 팔어. 그 터키 말로 쓰인 터키말, 그러니까 중동말 하면서 백인들한테 나가서 아시아한테도 그냥 감면을 하는 거야. 힘을 들이밀어 사라고. 그때만 해도 왜 자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90년 초반만 해도 이렇게 열면 한 번 사람 나타나서 올리기를 수가 없잖아. 다 돌려야 되잖아. 더워서 문 열고 하다가 그냥 쑥쑥 신문 집어넣어 그냥. 그리고 막 팔을 안 빼고 결국 돈은 줘야 되는 거야. 단돈 뭐 코인 하나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싸움 심한데 프랑스에서도 뭐를 했냐면요. 너무 프랑스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계몽주의로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중동의 여성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키면 다들 알아서 히잡을 벗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안 벗어. 프랑스 와서 정말 거의 프랑스 안에서 뭐 좀 극우적인 공동체가 있겠죠. 무슨 공동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야 우리나라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여성 해방을 주창해 왔는데 그 여성이 해방되면 좋은 건데 쟤들은 왜 해방을 거부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프랑스 사람들 생각이 틀린 게 고작 히잡 정도잖아. 그리고 뭐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 뭐 프랑스에서 일부 다처제도 결혼할까 어쩌고 일부 다처제를 봤을 때 그들 굉장히 그건 아시죠? 그건 그 굉장히 자비로운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 많으니까 죽은 사람은 누구라도 데려다 매겨야 되는 거예요. 여성 노동력이 없을 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몇 번 우리 얘기했지만 여성의 싼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성 해방 운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큰 페미니즘도 복잡해요. 지금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한테 그 말에다가 또 여성들의 희생을 뭐 잘못 한다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하여튼 시작은 여성의 노동력을 싸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성을 가정으로 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흑인들이 뭐 노예 해방이야 링컨 때도 했지만 사실 많이 구박받았잖아요. 흑인들도 그 이후에도. 그러다가 이제 뭐 흑인들의 민권이 점점 세지니까 흑인 노동력이 흑인들에서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흑인 남성 노동력이 또 이제 싸게 몰려 나온 거예요.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2차 대전 전후에 갖고 여성은 가정으로 하는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20세기 초에 여성을 해방시키려고 했다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흑인 남성 노동력이 생기니까 여성을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세월이 지난 뒤에 막 2차 대전 전후에서 여성은 가정을 지킨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운동들이 나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모성애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건 없어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개념. 맞아. 그 모성의 발견인가 모성의 발명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그거 보면 물론 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두고 설명하는 건 이제 그 시각으로 대부분 책을 쓸 때는 결론을 정해놓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 책을 보면 근데 그렇다고 또 함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런 많은 그런 역사적 사료들을 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모성의 발견인가 발견일 거예요. 발명이 아니라 발명일 거죠. 발명. 그런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게 값싼 노동력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니까 그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그런 모성애를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홍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리 그레함 같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설교 때마다 여성은 남편으로 순종한 여성이 가장 아름답고 그러니까 쇠퇴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그건 없었단 말이죠. 진짜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에 그게 없었다라고 해서 또 모파상의 그 뭡니까 진주 목걸이인가? 그 뭐죠? 왜 모파상의 소설 중에 그런 거 나와요. 왜 어디 검문이 걸리니까 여성 매춘부를 마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게 진주 목걸이 그건 진주 목걸이 아닌데 그런 소설도 있어요.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만의 그 기준으로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땅에서 여성들이 그 히잡을 씀으로써 보호받고 있고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그 인권이 더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권도 그건 다시 북한 문제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인권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게 있지만 그걸 자꾸 서구적 관점에서 보니까 북한이 인권이 후진국이 뭐지? 그리고 또 그 기준으로 봐도 북한보다 인권 후진국 많아요. 미국도 뭐 인종차별로 사람이 좀 많이 죽어요. 그리고 저기 투르크메니스탄인가? 이상한 나라 하나 있어. 대통령 이름이 28글자. 우리말 한국 음절로 28글자니까 그 나라 알파벳으로는 더 길지도 몰라. 그 나라의 구어를 엔나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프템버 그러잖아요, 영어로. 네, 엔나인가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엔나가 누구냐면 자기 엄마 이름이에요. 자기 엄마 다 죽고 구어를 갖다가 그냥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담배를 지금 대통령 말고 전임 대통령이 담배를 엄청 좋아했는데 독재하다가 이제 폐암인가 뭐 걸렸어요. 그 의사가 담배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라고. 결국 죽었지. 그래서 담배를 끊는데 혼자 끊기 억울한 거야. 10년 전 얘기예요. 그래갖고 전 국민을 담배를 못 피게 했어. 아니 발표를 했죠. 네. 그래갖고 지금 죽었어. 밖에서는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은 경찰한테 걸리면 끌려가니까는 사람들이 다 건물 안에 들어가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여행자가 어느 팟캐스트에 그러니까 한국인 여행자 여자애인데 담배를 피는 이제 요즘 한국 여성들 담배 많이 피는데 담배를 피는데 들어가다 걸린 거야. 알고도 이제 숨겨 들어갔는데 걸린 거야. 그래갖고 담배를 빼서 막 사정하니까 이 나라인 동안 안 피겠다 막 이런 말로 손짓 빠져서 얘기하니까 결국 담배 한 보루만 뺐고 나머지는 돌려주더라고요. 그거 왜 뺏었겠냐는 거지. 지들이 피려고 뺏은 거지. 그런 나라들 훨씬 더 그래요. 그 그러니까 미국식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북한 인권 최악국이 아니에요. 부탄 같은 나라들이죠. 우리가 부탄 사람들이 전부 행복해하고 그 나라 모든 인권 지수, 남녀 차별 지수가 북한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리고 그 나라들 보면 행복한 나라 부탄에서 막 애들이 웃고 있는 사진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북한 말고 이런 발음. 부탄 맞죠? 왜 행복한 나라라고 소문난 나라. 근데 걔들이 웃는 거는 정말 행복해서 웃는 거고, 북한 애들이 웃는 건 전부 세뇌당해서 웃는 거고. 그러려고 치면은 미국의 가장 큰 중동의 에어라인 사우디. 네. 그 나라는 개판 일부죠. 지난번에 그 기자도 하나 대사관 영상 안에 끌어다 죽인 놈들이 어디 있어? 그 대사관 안에 끌어다 죽이고.
여자가 운전하면 때리고. 인도네시아만 아시아권인데도 맨날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태형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인도네시아에 또 최근에 한 5개월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섬이 많잖아. 그 중에 하나 이제 굉장히 무슬림 율법이 엄격한 나라였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특히 남녀 간의 간통 이런 걸 가장 엄격하게 규율하던 그 랍비가 아니라 이맘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간통으로 걸린 거야. 그래갖고 태양 곤장 맞고 그랬더라고. 시장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그 실패한 게 뭐냐면요. 자기들 식으로 그런 걸 하면 중동 여성들이 해방될 거라 생각 안 벗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무리수를 뒀어요? 공립학교 학교 나올 때 다 벗고 나오라고 했죠. 히잡을 여성들. 근데 그것도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고 지금 아마 그거 다시 취소됐을걸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제 당시 철학사도 잠깐 넘어가면요. 맨 처음에 막스 레닌주의가 이제 어느 프랑스나 이런 데 좌파가 강하니까 좌파 사상가들이 빠졌던 게 이제 막스 레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구권에서 독재 계속되고 소련도 그렇고 헝가리니 이런 데 독재 계속되니까 이 철학자들이 실망을 했어. 그래서 막스 레닌은 완전히 기계적인 과학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마오이즘이야. 마오이즘이야. 근데 이것도 또 아닌 거야. 중국이 개방되고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중국이. 제국주의죠.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크게 개입하고 우리를 중국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자꾸 그러는 싫어서 중국을 이해하려고 해도 정말 좀 이해 못할 게 많더라고. 근데 또 아주 간단한 사건들,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화장을 못하게 하니까 화장만 해야 되는데 중국은 땅이 그렇게 넓어도 사람이 죽으면. 근데 부자들은 여전히 매장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산 거야. 시신을 산 게 아니라 산 사람 잡아도 불태워버렸어. 그 다운 증후군 있는 사람을. 그거 걸렸어,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죽은 사람 매장시키고 화장한 건 애만 사람 잡아야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미국도 넓은 땅덩어리고 거기도 넓은 땅덩어리고 그러다 보면 또라이들은 있어요. 이상한 짓거리도 있죠. 그렇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 평가하고 싶은 건 없는데 그렇지, 그거는. 다만 중국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일어선 나라인데 지금 하는 짓은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면서 플러스 완전 제국주의, 아주 몸에 배. 그렇죠. 그게 너무 저는 이제 꼴부견이 보기 싫더라고요. 비디오도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의 울면서 중국어로 노래 부르는 거 옆에서 막 때리면서. 쿠바 가면요 모든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다 중국이 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글씨 달고 그러면 제가 중국 관광회사가 여기 하나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놀고 있는 쿠바에. 근데 그게 아니라 공영버스 자체가 다 중국이 준 거예요. 그리고 줬으면 준 거예요. 거기에 꼭 가짜를 달게 공영버스인데 관광회사 버스는 또 몰라,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난번에 코리아라고만 잘 모르고 그냥 놀리는 거야. 그냥 치노 그러고. 그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 데 가면은. 자, 마오이즘은 과학적 세계관은 아닌 거예요. 약간 농민, 여기는 이제 공장 근로자, 공장 노동자의 어떤 프로레타리아성 강조에 있다면 마오이즘에는 농민이 많이 강조가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막스 레닌은 그래도 공장 프로레타리아를 강조하지만 엘리트주의 강한 거예요. 지도자는 엘리트주의인데 여기는 엘리트들을 특히 문화혁명 때문에 하방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프랑스 철학자들이 여기 많이 빠져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빠져든 게 어딘지 아세요? 그 다음에 빠져든 게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부터 빠져든 건 좀 약간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는 계급적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들을 상대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이 사람들도 지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부장제도가 가장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 꼭 가부장이라는 말보다는 권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갔어. 그러니까
지난 68년 이후에 벌어진 변화들이에요. 이게 68년 이후에. 그러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우리가 그동안 막 계몽주의,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고 뭐 그냥 막 불파革명 일어나고 너무 기독교로 이제 우습게 봤는데 기독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 그래서 요즘에 이 서구 철학자들이 좌파 철학자들이 성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늘 좋아하는 지재경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계속 성서 인용 제일 많이 하다가 지재계 성서에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같이 관심을 갖는 게 줄다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기초를 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의 전통과 끊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전에 알던 다 배설물로 버렸노라 라고 하는데 70년대부터 바울에 대한 바울 신학 새 관점,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바울 신학의 새 관점 학파라는 게 생겨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일 기독교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속죄야, 속죄. 아무 죄도 다 용서가 돼. 그렇죠? 근데 그건 유대교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율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유대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교에도 속죄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용서. 그게 바로 뭐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잠깐 그 도피에 있으면 그 도피성에서 죄가 다 용서되고 그 다음에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있잖아요. 대속죄. 10월 달이에요. 우리 이 서구 달력은 10월쯤에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는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예수의 그 속죄 사상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바울 세 관점 학파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얼마 전 페북을 보니까 요즘 내가 신학 공부 잘 안 해서 그런지 철학 공부해서 그런지 내가 알기로는 세 관점 학파가 거의 바울 신학의 그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는데 요즘은 다시 뭐 옛관점 학파로 돌아간다고 해요. 근거는 못 찾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럼 책이라도 소개됐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페북에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세관점 학파가 많이 컸죠. 그러면 세관점 학파가 크면서 그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냐? 이것도 순수하냐 그럼? 정말 바울만 순수하게 연구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우슈비츠에 대한 서구인들의 그 죄책감 아니면 자존심.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했네. 같은 우리가 서구인이라고. 뭐 엄격하게 말하면 저 게르만족이지만 이쪽도 뭐 라틴이나 이쪽 뭐 앵글로색슨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구인 아니야. 그죠? 크게 보면 우리가 이런 짓을 했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미국에서도 뭐 엄청나게 유대인 핍박이 많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시금 이 중앙으로 끌어내려고 한 죄책감 그런 것들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좀 세 관점 학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신학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또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모든 건 순수한 게 없어요.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죽었지만 히틀러에 의해서 아르메니아인들은 터키 애들 한 1000만 명이 죽었잖아요. 1000만 명이. 그리고 그 전에 학살들 엄청 많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럼 또 스탈린 때 죽은 사람 숫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요즘 말하면 그 혐오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말에 뭐 편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 아우슈비츠가 아주 큰 비극이면 현대사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비극이니까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하는 다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더 큰 학살 사건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유러피안 백인들이 더 죄책감을 가지는 건 참 쪽팔린 거야. 우리가 이런 짓을 했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터키 애들이 아르메니아 죽이고 걔는 우리 민족이 아니까 상관없어. 또 우리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제 허용을 하는 분위기죠. 그런 허용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도 이제 허용을 하는 거고 이제 뭐 영화극장도 다 석권을 한 거, 영화 시장도 다 석권을 한 거고 방송도 다 석권을 했고 언론도 다 석권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근데 유대인의 이미지는 막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권력 같은 걸로 이제 오해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넷플릭스도 뭐 당연히 헐리우드의 영향을 받겠죠. 뭐 영화니까 뭐 헐리우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죠.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긴 하지만. 그런데 그 OTT라고 그러죠. 여러분 OTT. 근데 OTT라는 게 뭐야? 잠깐만 아주 단순하더만. 뭔가 오버 아니야 OTT 아주 단순하게 그냥 뭐 탑이 하나 티야. 그러니까 테레비 위에 테레비 옛날 케이블 TV 같은 테레비 위에 있으니까 하나 탑 티가 언더 탑인가 오버 더 탑인가 그래 하여튼 그래서 난 그냥 OTT 하면서도 그냥 이게 뭐야 짠 하고 좀 그랬었는데 아주 단순한 영화더라고. 목사님, 그 당시 유태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600만 명, 응? 600만 명에서 오버탑이네. 오버 더 탑이죠. 글쎄요. 600만 명 유태인이 소수민족 아닙니까? 근데 워낙 유태인은 그 정확한 저기는 없어요. 그 통계는 그냥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그게 무시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 뭐 실종된 거 또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잘은 잘 남기잖아요. 기록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기록 종합하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알메니아는 1000만이야, 100만이야. 1000만이야. 100만이에요. 100만이야? 난 1000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0만은 어마어마하죠. 다시 쳐봐요. 찾아봤어요? 제가 알아요. 아르메니아 조상국 일부가? 유태민족이 그렇게 많나? 하여튼 그건 우리가 언급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언급하지 말아야 될 게 한국 역사에서도 우리가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광주에 무슨 북한군이 투입됐을 리도 없지만 그런 말하는 거는 근기잖아요. 근기. 그러니까 아주 몰직하고 만행이고 그런 것처럼 유대인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저는 그것도 성자의 역사? 예. 근데 저는 그 뭐 물론 저기 하지만 진짜 좀 안 입고 온 거는 이스라엘이 그거 갖고 지금까지도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냐면 그 뉴욕에 그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뉴욕에 제일 큰 유대인 그 회당의 수석 랍비가 한국계 여성입니다. 그래. 쳐줘봐요. 뭐 있어요. 한 3, 4년 전 신문 기사 같은 거 기억하는데. 그리고 지금 윌셔가에 왜 유대교 회당 있잖아요. 거기 지금 부속 건물을 엄청 멋있게 짓고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한미은행 본점 빌딩 맞은편에 거기 유대교 회당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건물을 지어 올릴 때 난 속으로 지나오는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유대교 교회는 돈이 딸리나? 저희 학교인 줄 알았는데. 돈이 딸리나? 그렇게 또 수익용 건물을 짓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문화관처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제일 심하게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을 들이는 사람이 뭐냐면요, 이 한국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 그러니까 한국계 디렉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완공되면 엄청나게 크게 한국계 언론 미디어에 지금 편집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넷플릭스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베를린에서라고 하는 그런 6부작이에요. 그게 영어 제목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베를린에서인데 한글로는. 그리고 요번에 슈티셀가 사람들, 그러니까 가문 이름인가 보죠. 슈티셀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대인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면 유대인들이 온 미국에 막 실권을 쥐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는 드라마야.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는 가질 만큼 다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베를린의 사람하고 슈티셀가 사람들. 그래서 난 그리고 베를린에서는 이제 육부자기가 봤고 그리고 베를린에서는 아이씨 원제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넷플릭스로 한국말 자막을 다 끌고 자꾸 원제를 몰라. 그 어소덕스인가? unorthodox. 그러니까 비정통 맞아. unorthodox. 예. 비정통.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왜 비정통이라는 말이 붙냐면 거기 하시림이라고 해서 가장 골수 아주 율법주의자들인 그 유대교 종파 사람들인데 걔가 이제 그거를 빠져나오는 거지.
빠져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다 착해. 그냥 교리가 단 줄 알아. 거기 폭력적인 사람도 없어.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성보다 남성 중심으로 막 그래. 슈티셀가 사람도 그래요. 거기서 보면. 그래갖고 이제 왜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하면 제목이 붙었냐면 그 여자가 이제 자기의 집에서 이제 남편을 떠나가지고 그런 배우는 어디서 구했는지 인물도 없고 막 그냥 유태의 부인 역할을 하는 젊은 여인이. 근데 이제 베를린 가고 거기서 막 해방감을 맛보는 거야. 막 나이트 가서 막 원나잇도 해보고 막 그냥 막 그런 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전략이 이제 너무나 뭐 유대인들 하면 막 미국의 금융을 쥐고 있고 문화를 쥐고 있고 언론을 쥐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슈티셀가 사람들은 내가 한 2회까지 봤나 그러는데 그것도 하시던 얘기들인데 애들이 그냥 우선 무능해요. 아빠 조그만 데 살면서 그냥 자기 엄마가 남긴 그런 가전제품들인데 그냥 최신의 가전제품이겠어? 쓰는 사람도 없는 요새 그 전열선 나오는 난방기 불나기 쉬운 거 그런 걸 엄마 제품을 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손자든가 아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거 무료 임대사업 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걸 요새 누가 그걸 빌려간다 그러냐. 근데 막 이제 그걸 써붙여. 난방기 빌려드립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누가 두드려. 유대인들만 사는 아파트를 두드리니까 유대인 할아버지가 와서 야 너 쪽지 보고 왔다 포스터 보고 왔다 너 난방기 빌려준다며 하면서 무료로 빌려주는 빌려가. 엄마가 쓰던 그 낡은 난방기를. 요즘 얘기인데 뉴욕의 아파트 안에 유대인들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자꾸 드라마들이. 그래서 이제 희석시키고 있는 거죠, 거부감을.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갑자기 유대인까지 아니 근데 아까 여기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폭격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유대의 기본적인 저희가 이게 민족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잘못 알았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일 수 있는데 그것도 워낙 순환을 당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예. 자기들 생존적 민족주의인 거지. 적극 공격적 공략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선택된 민족만 받을 수 있다. 우리만 받을 수 있다. 우리 민족만. 근데 그 구약성에도 보면 시온은 전 세계 만방에서 몰려온다고 했거든. 시오니즘이라는 게. 그리고 시오니즘이 오늘날 그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뀐 것도 19세기 말이에요. 원래 시오니즘은 그냥 온 세계인이 시온산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거지 이스라엘 민족만 시오니즘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활사상이라는 거는 후기에 바빌론포로 갔다 온 이후에 다니엘서라는 구약성경 책이 있잖아요. 다니엘서부터 처음 부활사상이 나와요. 그전엔 부활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부활사상이 생겼지. 그걸 이제 예수가 이제 다시금 완성을 시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어필할 부분은 많지.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평화롭게 되는 그 나라가 시오니즘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왜곡되어 있으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유대인들 뭡니까 시온 장로 의정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가짜 문서에 의해서 막 유대인들 구박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희석시키는데 지금은 희석시키는 너무 애들이 권력을 그야말로 시온 장로 의정서라고 하는 그 위서가 경고했던 그대로처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들의 작전이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그야말로. 근데 나는 유대교로 이 한국계 기독교를 가만 안 놔둘래. 남의 교회 불법을. 난 통할 거라고 봐요. 아니 왜냐면 태극기 무대 비디오 몇 클립 본 다음 얘네들이 여기다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물량 공세를 하잖아. 물량 공세를 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 문화관에서 이제 문화 사업도 많이 하고 어쩌면 거기서 바둑교실 같은 거 할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 공략하느라고 또 유대교 나가시겠네. 술도 주고 복사도 하실 것 같은데. 유대교로 교회 은퇴한 다음 유대교로 개종을 할까 생각도 농담입니다만. 요즘 희한한 게 요즘에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찬양하는 그런 좀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좀 뜬금없잖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정치적인 게 많을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랑은 좀 그들은 이렇게 천박하지는 않지만 그또 말씀드렸던 세관점 학파의 영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구약을 이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구약은 예표라 그러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한 예표고 신약에는 그것이 완성된 거죠. 예표 완성이라는 게 신구약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그 사건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제 예수 중심으로 은유적으로 읽어왔던 것이 이제 기독교 신교고 구교를 막론하고 그런 전통이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저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일부 또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목사들 중에는 구약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침략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혁명과 저항의 역사죠. 이스라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출애굽기나 이런데 여호수아서 보면 막 그 이방 민족들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몰살 지켜야 죽이고. 근데 그게 뭐겠어요? 구라요, 구라. 나중에 보면 또 구약성에 뒤에 보면 그 민족이 다 몰살된 민족 중에 또 나와, 이름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이겨보고, 아까 승자의 경험이라 했잖아요. 그걸 이제 과장되고 쓴 거야. 구라를 쓴 거야. 성서는 구라요, 구라. 자기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감옥 가보면 다 뭐 내가 뭐 1대 17로 싸워갖고 내걸 이겼고 뭐 이런 애들만 있잖아요. 그 중에 지들이 1대 17을 당한 17에 속한 놈들도 큰 소리 치잖아요.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군대도 그래요. 우리 때는 진짜 군대 가서 전부 지동에서 놀다 온 애래. 집에 아니 명동에서 양주 빨다가 안 온 놈 없어. 군대 가고 선생님들도 그게 자랑이었구나. 군대에서. 전부 명동에서 양주 먹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중동 문제와 세계 평화는 중동 문제와 이스라엘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바이든도 아이리시계죠. 아마 바이든이 아이리시계일 거라고요. 그리고 또 카톨릭이고 누구가 생각나요? 케네디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케네디 집안은 또 정말 요즘 와서 이제 케네디가 인물이 좋잖아. 그리고 젊은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40대 초반에 죽고 또 한 번 임기도 못 채우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사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뭐 미국에서 역대 존경한 대통령 뽑히면 항상 5위권 안에 들잖아요, 케네디가. 근데 실제로 요즘 정치학자들 분석 보면요,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죠. 한 게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냥 뭐라 그럴까, 뭐 그냥 이벤트 정치 그쪽은 잘했을지 몰라요. 그냥 그 시대의 좀 심볼이죠. 그렇지. 젊고 희망이고 그러다 갑자기 죽고 이혼해주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했던 거죠. 난 그거 몰랐는데 나는 그걸 유튜브에서 발견하고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한테 안 쓰겠어. 다 알고 있더만 나만 몰랐더만 그 케네디의 그 생일 파티에 마릴린 monroe가 와서 노래를 하는 게 있어요. 네. 나 몰랐어. 되게 유명한데 그 알았어요? 아니 그 둘이 들어간 게 그건 안 돼. 그렇지만 뭐 그런 그래서 시적으로 근데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이제 그날 제클린 참석을 안 했어. 근데 마릴린 monroe 딱 불러. 근데 한 번에 안 나타나. 마릴린 monroe도 보통 여자는 아닌 거지. 한 번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부르니까 그때 탁 나타나. 야시시한 그런 드레스를 입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끈적끈적하게 부르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마릴린 monroe 케네디 생일 파티. 되게 유명한데. 나 그거 처음 알았어. 그래서 막 안 척했더니 그걸 몰라서 다들 그러더라고. 너도가지고. 그때는 참 그 성에 대해서 뭐 지금 잣대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남성들한테 청년을 갖다가 그냥 밖에서 데려가고 대학관에 와고 파티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리시계가 왜 나왔냐면 또 뭐 중동 무슬림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리시도 있고 또 케네디 아버지는 언제 돈을 벌었어요? 금주령 떨어졌을 때 그 다 알카포네 이런 애들 좀 밀주 만들 때 돈 번 사람이잖아요.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케네디 아버지가 이 주식 시장이 그 전에 통제되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그 주식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 행위를 다
해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갖고 이 정부에서 나서갖고 야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면 될까? 그랬을 때 뭐를 했냐면 케네디 아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아니까는 그거를. 뭐 했어 하여튼 뭐 응, 그래갖고 무슨 재무 뭐 장관 한번 했을 거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영국 대사도 갔죠. 맞아, 영국 대사도 갔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 제일 잘하니까는 네가 그러면 이 도둑 못 들어오게 디자인해봐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 우리 PCUS 미국 장로 교회 하나도요. 삼가 웨스터콘에 아담한 미국 장로 교회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삼가 웨스턴의 사우스 이스트 쪽에.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회가 잠깐 몇 년 온 거가 있어. 임마누엘 교회 알죠? 그 윌셔 베른데 큰 교회. 근데 둘 다 교세가 없으니까 둘 다 나를 이제 진보적인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옮겨갔던 거예요. 결국은 실패로. 난 실패라고 보지 않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 다시 돌아왔지만 그때 서로 이제 나를 잡으려고 두 사람이. 그때 괴로워서 영어도 못하는데 하루는 얘하고 점심 먹으면서 2시간 수다 떨어봐요. 머리가 띵띵해 그냥. 그리고 또 하루는 얘하고 뭐 점심 먹고. 근데 결국 그 임마누엘 교회에 있던 목사는 이제 성공회로 옮겨갔어요. 결국은. 근데 아직도 내가 못 잊어먹는 게 그 삼가교회 지금 다 은퇴들은 삼가교회 목사가 나한테 다 점심 먹어서 하는 말이 그 임마누엘 교회 목사를 너 제 아이리신 건 알지? 다 그런 거 있지. 내가 미국 장로는 스코틀랜드에 기반해뒀잖아요. 이 사람은 스코티시거든. 아니 그러면 코리아는 뭐야? 근데 너 제 아이리시가 알지?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어. 근데 굳이 나한테 할 이유는 없잖아 그 말이. 너 제 아이리시면 알지 그러더라고. 술 잘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뭐 문제가 복잡한데 어쨌든 영국은 결국 그 이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후세인 그 최근에 이라크 후세인하고 그 후세인하고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거기다 또 이제 미국이 뒤늦게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오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우리가 난 그거 해석 참 싫어. 우리가 3.1 운동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 일어나게. 어떻게 보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3.1 운동이 더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거는 기존의 그 식민지를 갖고 있던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의 식민지가 없으니까 걔들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였지. 그런데 이승만이 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된지 알아요, 여러분? 미국 교육자도 잘 모르잖아, 한국 그 당시에. 지금 잘 모르는데. 근데 윌슨이 프린스턴 총장 출신이란 말이야. 이승만은 프린스턴에 박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총장하고 박사에서 다 서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진짜예요, 그거는. 그래갖고 얘 있으면 우리가 그때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이었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 민족 자결주의가 뭐 임시정부의 지도자급들은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야 이승만 하면 이제 윌슨이랑 잘 통할 거다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한 거잖아. 좀 재밌지. 학연은 한국사에서. 하여튼 영국은 여기서 이제 그 후세인과 이제 틀어지면서 결국 자기들이 처음에 그 피코 사이크스 회담에서 결정된 대로 이제 프랑스와 그 영국이 그 나라 땅을 이제 분할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뭐 진창에 빠져들었고 끊임없이. 그리고 어떤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 키치너는 계속해서 그릇된 정보만을 자꾸 본국에 전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실패도 했고. 또 그렇게 되면 제국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오스만 제국이 끝나면서 합스부르크 제국 끝났고 1차 대전과 함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끝났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뭐. 예. 근데 911 때 공부는 많이 해왔는데 너무 세세하니까 잊어먹고. 그 파괴된 쌍둥이 빌딩이 예. 빌딩에 그 유태인 회사